일단은 중도금 대출 서류를 다시 한번 챙겨봅니다. 네. 재직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했고요. 네. 건강보험 자격지출 확인서. 이건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뽑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인 찍힌 채로 최근 2개년치. 이것은 연말정산을 하면 국세청에서도 뽑을 수 있고 자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뽑는 게 낫긴 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뽑으면 바로 작년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아, 설명할 수 없어. 나도 잘 설명이 안 되거든. 네. 제일 앞에 원본 한 장만 있으면 돼요. 뒤에 건 어차피 신고를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도 놓고 분양 계약서 원본, 필수 서류. 그리고 계약금 영수증. 네. 아, 이거는 거기서 가져갔는데. 가져갔으면은 있겠지, 그쪽에. 아니, 그거는 회사에다 낸 거고 우리가 내야 되는 곳은 지금은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 뽑아야 해요. 그러면 이 은행이 정해져 있는 데예요? 각자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시공사, 건설사가 은행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단체로 이만큼의 고객을 줄 테니 이자를 뭐 후불이자로 해줘라 이런 거에 대한 그거는 이제 시공사와 은행에서 신한은행 서대전지점, 대전역 금융센터, 윤전동지점, 논산금융센터 이렇게 네 군데서 하는데요. 저는 서대전지점입니다. 아, 동마다도 또 달라? 야, 그것은 보겠습니다. 아, 요런 게 있네. 동마다 담당 영업점이 다른 거? 예. 그리고 네, 도장. 도장은 내가 없기 때문에 인감 도장을 하지 않아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낼 거예요. 와,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이건 주인센터 가면 600원이면 뗄 수 있어요. 나 인감증명서만 맨날 하거든요. 예. 부동산에서. 대신 이건 대리인이 아예 안 돼요. 본인만 뗄 수 있고 본인만 서명을 할 수 있어요. 대리 위임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등본. 번호, 이거 주민번호 전체 나오는 걸로. 이것은 뗄 때 상세로 떼야 되거든요. 네. 상세로 떼야 이렇게 주민번호도 다 나오고 이 뒤에 주소 변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네. 등본 난 근데 있고. 궁금한 게 등본 상세랑 초본이랑 뭐가 달라? 등본은 내 밑에 세대주까지 나오는 거고 초보는 본인 단순하게 본인의 주소지 변경이나 이력 변경 이런 게 나오는 게 초본이에요. 그래서 이 초본은 본인만 나오고 등본은 세대원이 다 나와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거예요. 원래는 등본하고 초본만 내면 되는데 이제 혼자라는 걸 증명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부모님도 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제 가족을 전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신분증. 신분증은 저의 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빙 서류는 아까 챙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 얍. 영수증 어디서 떼? 은행 사이트요. 입금 확인증 떼면 돼요. 계약금이랑 중도금이랑 잔금이 누구한테 입금돼야 되는지. 계약금은 은행? 중도금, 잔금 다 건설 시공사에 입금이 돼요. 근데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을 받으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시공사에게 넘어가요. 여기는 어쨌든 처음에 분양대금은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확장이나 옵션은 건설사로 들어가는 거네. 네. 근데 여긴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는 이게 건설사로 들어가요. 그럼 옵션이 의무예요? 옵션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해야 되는 확장을 거고. 고려하고서는 설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해야 매도나 매수하는 사람에도 조금 더 좋고 다른 옵션은 사실 선택이에요.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을 하고 싶고 왜냐면 공사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스탠드형 에어컨은 밑으로 빼는데 천장형 에어컨은 호스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공사하려면 천장을 다시 다 뜯어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넣을 때 공사를 그냥 하는 거. 아예 넣을 때 아파트를 지어서 올릴 때 공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천정형 에어컨은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거 옵션 추가하는 게 기성품보다 뭐가 절약이 돼? 이게 특정 브랜드를 지정되는 거잖아. 단체 구매니까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럼 각자가 그러니까 비교해봐야겠네. 그래서 선택인 거죠. 지금 여기는 2층 모델하우스고요. 1층에 은행처럼 이제 중도금 대출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데 안 좋은 점은 시간 제한이 없어서 사람들이 대기표를 뽑고 다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기다릴 바에는 위에 올라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하이. 실례합니다. 저 신발 신고 들어갈게요. 따라라따. 불가사리? 아, 다 너무 회색 톤이야 요즘 집들은. 여기 베란다가 뭐야? 베란다가 짱 큰데? 공부방 이 책상이 옵션은 아니겠지만 뭐야, 이거는 침실 3라고 되어는 있지만 서재, 주방,
이랑 거실. 이게 뭐야?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온도 조절기가 설치될 거고, 요런 것들이 다 써있구나. 손잡이 등 이런 게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달라. 이런 천장 이런 부분이나 바닥 이런 부분이 만약에 도면이랑 모델하우스랑 또 뭐 어떤 거랑 이렇게 다 다를 경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모델하우스래요. 모델하우스엔 있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분양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물이랑 달라졌다. 예를 들어 걸레바지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면은 전부 다 전 세대를 이렇게 시공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건설 감리자 분께 들었어요. 나 저 베란다를 보고 싶은 베란다가 아닌가? 베란다 아니죠 여러분? 나 여기 한 개 더 있는 줄 알았는데 건물이구나. 안방. 그러니까 지금 이 집도 3룸에 2 욕실이겠죠? 드레스룸. 근데 이거는 둘이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살기 괜찮을 것 같아. 그쵸? 이거는 안방 베란다인가? 그럼 저거는? 베란다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도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저기 베란다가 아닌가 봐. 그쵸? 여기가 확장이니까 그래서 확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야. 너무 좁아지잖아요. 저건 나는 무슨 베란다가 저렇게 커 했더니 베란다가 아니라 그냥 조경. 알고 보니 여긴 1층이었다. 난 또 이게 베란다인 줄 알고 야 베란다 짱이네.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했는데 베란다가 아니라 그냥 조경이었다. 그래 여기가 84잖아. 84가 이거구만. 거실, 베란다 확장. 그러니까 뭐야 나 이거 유리인 줄 알았는데 손이 쏙 들어가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잖아. 5구가 제일 작은 평형인가? 실례합니다. 나 왜 이렇게 비율이 짤뚱하지? 광각이어서 그런가? 애기가 있나봐요. 애기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저건 뭐야? 저 타고 노는 건가 보다. 근데 애기치고는 너무 이게 우아한 것 같은데? 뚜루루 거실이에요. 거실 발코니 확장. 난 저런 공간을 원한다고.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게 저거잖아. 발코니 확장 안 하면 진짜 좁긴 하겠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발코니 확장 안 하면 이 펜션이 안 들어가. 여기에 수납이 진짜 없는데 지금 보니까 수납이 진짜 없어. 아니 그런 게 써 있어? 확장 안 하면 팬트리 안 됩니다 써 있어? 발코니 확장 시설 제품. 그러네. 아하. 여기 이거 공간 필수지. 원래 59잖아 이게. 그래서 돈 내고 확장하라 뭐 기본인 거지 뭐. 우리 언니가 똑같이 59였는데 우리 언니는 여기 벽이 팬트리였어. 여기도 팬트리였고 여기 요 벽이 길게 팬트리였단 말이야. 주방이 좀 좁고. 그래서 수납이 진짜 많았단 말이야. 똑같은 59인데. 근데 여기는 수납이 진짜 좁게 빠져가지고 이거 냉장고 넣고 나면 위에밖에 없고 여기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러네. 여기 밑에도 지금 하부장이 요거밖에 없잖아. 너는 또 짐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하부장 요거밖에 없고 이거밖에 없는데 상부장은 지금 여기 하나 창문 때문에 빠지고 이 네모난 저거가 저 유성인데 이건 안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걸로 뭐 바꿀 수 있어? 네모난 거 말고? 원래 이렇게 돼 있어 기본은. 싱크대는 클수록 좋은 거잖아. 클수록 좋은데 이게 너무 가성비 떨어져. 야 근데 혼자 살기에도 괜찮고 신혼부부까지 살기에도 딱 괜찮아. 애기 완전 어릴 때 맞아. 있으니까 그 미취학 아동일 때. 안방은 베란다가 있어. 안방만 베란다가 있어. 근데 되게 미니 공간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 화분 넣고 하는 데는 할만하지. 근데 되게 그레이 톤이고 요즘 집들이 다 그래. 다 베이지, 그레이. 그리고 여기 공간이 뭔가 여기도 좀 이렇게 휙 꺾어야 되잖아.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 되는 거예요? 드레스룸이 될지 내 서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밑에 게 전시 품목이니까 여기 다 빠진다 그러면 이 공간을 저는 아마 옷방이랑 짐 놓는 방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 붙박이장을 하면 여기에 붙박이가 들어가는데 굳이 붙박이도 그 가격 대비 별로 품질이 떨어져서 제 거 있는 한샘장을 가져와서 붙일 생각이고 일단은. 그러니까 너는 기존도 짐이 다 많으니까. 맞아. 근데 이것도 확장이고 좁아. 확장을 무조건 2개 다 해야 돼? 아니면 1개만도 할 수 있어? 확장을 하나 하면 전체가 다 확장이 되는 거야. 확장비는 얼마 정도야? 그거 다른 데도 비슷하지?
10%? 여기 심지어 펜트리도 아니야. 여기 막혔어. 어? 왜냐면 반대쪽에 쓰잖아. 그럼 왜 이렇게 페이크로 놓은 거야? 이거 빡치다니까? 그러니까 이왕 할 거, 아 이게 길이 때문에 그런가? 근데 여기가 주거 공간이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열수 있는데 이 옆에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 뚜껑을 안 열주니까. 그러네. 이게 좀 애매하네. 그래. 양쪽에 아일랜드 쓰려면 여기다 의자 놓고 써야 되는데. 근데 다리가 걸려서 이런 거 식탁으로 쓰기 힘들어. 맞아. 그냥 조리대로 쓰겠지. 아 무서워. 나 갑자기 어지러워. 널스나리는 크게 한 짝으로 움직이시는 거. 이렇게 해서 빵 가주실 때 이렇게 댐퍼 기능이 있어서 손가락 끼임 방지 있고요. 요거는 여기서 지금 식물을 넣어주시고 터치 방식이에요. 조용하죠? 밑에 집에 진동을 더 넣어내리는 저소음으로 해서 으깨주고 일반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고객님께서 나중에 따로 외부에서 하게 되시면 타공이라고 해서 타공비가 따로 들죠. 그죠? 타공비가 드는데 얘는 타공비 전체가 포함해서 있거든요. 언니 시공가 포함 가격이고요. 언제 나가나요? 계좌에 대출 나가기 전에 나갈 거고 보증보험료가 네. 한 50만 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임대가가 7만 5천 원이라 명목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기 그냥 먹어? 아니면 찍어 먹어? 먹어보고 취향만 중국 향이 나거든? 응? 그게 너 오늘 꽃 구경이고 뭐고 못 가?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벚꽃도 지금 피고 있고 우리가 허거 저는 허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니까 둘 다 졸려가지고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제가 전반적인 친구의 청약 이 과정들 친구는 지금 30살이지만 생일이 안 지나서 만 28세고 직장을 약 10년 정도 다닌 10년 차예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집 이것도 얘기할까? 해도 돼? 기존에 살고 있었던 집은 LH 뭐라 그래 이거 행복주택 요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하고 나중에 이 집을 이사하게 되면 그때 관련돼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집에 그 최장 기간이 있어요. 6년인가 7년인가 10년인데 어. 내가 해당하는 청년형은 6년이 최대고 신혼부부에 아기가 둘이 더 있으면 2년씩 늘어가지고 8년, 10년 이렇게. 아마 이제 6년을 거의 끄트머리로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집은 집을 사서 가야 된다 생각해서 공매 쪽도 많이 보고 있었고 언니들이 있으니까 청약도 항상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청약에 뭐 이것저것 틈틈이 넣다가 당첨이 됐어요. 공사가 끝나기까지는 3년 뒤에 아파트가 완성이 될 거고 그때 이 친구가 한 2년 정도 거주를 하면 5년, 총 5년이잖아요? 그럼 그때 집을 팔든 더 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집 평수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평수예요. 24평. 나는 혼자 살거나 뭐 신혼부부가 살거나 할 때 24평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중도금 대출 날이어서 간 김에 모델하우스 잠깐 구경하고 옵션 설명까지 듣고 왔어요. 끝. 그리고 허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화자를 먹었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10%야? 계약금은 분양 대금의 10%? 분양가의 10%. 이게 재개발이라고 했나? 재개발이 그래서 조합 아파트긴 한데 재개발 조합원이 주인인 아파트인데 시공사가 들어와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일반 공급도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였던 거죠. 이 아파트가 들어가는 그 지역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아파트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은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근데 세대수 많지 않았어? 1500세대? 1500세대. 그 뒤로 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요. 너가 고민을 했잖아. 다른 데에도 뭐 청약을 넣으려 했는데 여기가 너가 너무 경쟁에 밀릴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여기도 넣었는데 됐다.
그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청약은 당첨자 모집 발표일이 예를 들어서 4월 1일이었고 같은 날에 청약을 넣었던 다른 아파트는 4월 2일날 당첨자 발표였어요. 그러면 4월 1일날 당첨이 되는 아파트가 우선인 거고, 만약에 이때 당첨이 안 됐다라도 4월 2일날 당첨이 되면 4월 2일날 되는 아파트가 제가 당첨이 된 거고, 제 경우는 이제 4월 1일날이라고 했던 앞전 아파트가 예비가 떴었어요. 예비가 떴었고 2일날 건이 최종 당첨이 됐었고, 그 이후에 계약금 내고 이제 진행하던 과정에서 부적격자들이 나와서 4월 1일날 건이 다시 예비인데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2일날에 이미 당첨이 돼서 청약통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예비 당첨건에 다시 재당첨건은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일 날 건데 1일이 예비가 떴으면 너가 2일 거를 보류시킬 권한이 있어? 없어요. 무조건 당첨됐으면 청약통장의 사용이 끝? 그러면 지금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다시 또 그 사이에 만들어놨어? 가지고 있지.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다시 만든 거예요. 저 아시는 분이 다자녀랑 뭐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를 이용해서 청약통장을 계속 쓰는 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몇 년 전이긴 하는데, 신혼부부도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게 7년 동안 신혼부부에 적용이 된다고,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이제 집을 청약 넣을 때 그때 혼인신고를 넣는 이런 식으로 제 주변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는 아마도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각각의 청약통장을 쓸 수 있어서 각각 하나씩 넣었을 거예요. 다자녀로 넣은 건 뭐 남편 명이고, 그 신혼부부로 넣은 건 와이프 명이고, 청약통장은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얘는 당첨되고 해지하면 얘 다시 가입하고, 얘 당첨되고 해지하면 얘 다시 가입하고, 그럼 얘를 또 다시 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정인데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대신에 그런 조건을 갖추려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치. 잔금만 안 치고 분양권 찍고 팔고 그때 시점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안 잡힐 때여서 그때는 그 청약통장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다시 전매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요새는 법 규정이 돼서 전매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아예 안 되는 상황이고, 나는 예외가 있는 줄 알았어. 다만 아까 예외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의 그 각각 혼인신고하기 전에, 요즘에 혼인신고 전 취득한 각 1주택은 각자 1주택이 있고 혼인신고해서 2주택이 됐어도 1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중과세가 면제가 돼요. 처음 알았네. 난 그래서- 이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 왜냐면 그 전 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집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각각 1주택씩 하고 이제 새로운 집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야. 빙고! 굉장히 저거 같아 보이지만, 속 같아 보이지만 전 집 있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너도 그런 능력을 갖췄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전에는 집 있지 않아도 각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누구한테 달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있으니까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각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쪽 모자이크 해야겠다. 여기. 안 보이게 해줘. 알았어. 이거 금액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너가 예시로 들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3억으로 하자. 그래. 헷갈리니까. 금액을 예시로 3억 분양가라고 정할게요. 그리고 물론 지금의 3억의 분양가는 찾을 수 없겠지만 3억으로 보겠습니다. 저거 계약금 얼마? 계약금은 10%니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은 무조건 본인 돈. 본인 돈. 본인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3천만 원 있으면 집 사서 분양권 팔고 그 피 얻어서 피로 돈을 버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저한테도 너 자금 되면은 뭐 상가 사고 자꾸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분양권 찍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태. 왜냐? 전매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전매 제한이 안 되는 구역들도 또 아직 남아있긴 있긴 한데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전매 제한이 안 돼 있는 건 그것만 가능해요. 미분양일 경우. 근데 이제는 미분양도 그 전매 제한이 안 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해요. 이제 미분양도 옛날처럼 줍줍이 안 되고 무주택에게만 공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이 없는데 분양권은 왜 해요? 분양권 하면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팔고 이게 거의 금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억이라고 잡아서 계약금 3천을 냈고요. 오늘 중도금 대출을 했고, 중도금이 너가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간 게 있어? 없어. 여지까지 안 들어갔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하나 들어가자면 보증서 떼는 금액하고 인지대. 인지세? 인지세랑 보증서 떼는 그 주택 보증 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돈. 그게 의무가입이야? 그게 왜냐면 이 중도금이라는 걸부터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산 건 지금 분양권을 산 거지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아직 집이 없어요. 음. 가상의 집을 내가 사겠다 하고 분양권을 산 거예요. 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죠.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주택을 살겠다고 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시공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내 집은 어디 간 거야? 라고 할 수 돈은 있죠. 다 냈는데. 돈을 다 냈는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허그랑 주택도시보증공사인가? 하여튼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에 보증을 받아야 이런 공사를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중도금을 주택도시공사가 지켜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금으로 만약에 시공사가 망하면 그 기금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서 잔금 치르고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 은행을 위한 것도 있겠네. 세 가지지. 시공사, 은행, 사람. 시공사가 뭐 안정적일 게 있나? 시공사도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결국 완공 칠 수 있다. 보증을 하고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더 잘 팔리지. 인치세 15만원. 1억 이상은 무조건 15만원인데 이 인치세는 주택 계약금 냈을 때 인치세와는 별개예요. 처음에 내가 냈던 인치세 15만원은 주택을 계약할 때 인치세고 추가로 이번에 내는 인치세는 은행하고 반반 하는데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한 대출을 위한 인치세예요. 서류 만드는 거에 들어간다라고 그거에 대한 세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계약을 위한 세금. 음. 보증보험이 거의 보통 0.25%? 하여튼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라든지 뭔가 그 우대 혜택에 걸러지면 보증보험료를 깎아줘요. 근데 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냅니다. 50만원 전후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잔금할 때도 또 들어가나? 잔금 대출을 하니까. 이율, 그 이렇게 퍼센트. 6회에 나눠서 냅니다. 중도금을? 예. 청약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분양권을 사고 팔 때 국룰이라고 했던 청약 그 퍼센테이지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 이게 거의 국룰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를 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언니를 보니까 계약금 20%, 중도금 50%, 나머지 잔금이 30%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 비싼 청약 아파트를 20% 잔압하고 중도금도 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10%를 잔압을 해야 돼요. 그러면 30%는 갖고 있어야 서울에서 청약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럼 대출은? 투기과열 지구는 40%, 일반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당신이 주택 얘기했던 실수요자 네. 요건을 갖추면 60%까지 나와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도. 40%인데 무주택 실수요자면 60%까지이고 연봉이 1억이 넘지 않아야 되고 무주택이어야 돼요. 나이 제한도 있어요? 없어요. 저거 생애 최초. 그거는 이제 아예 다른 얘기인데 저는 미혼이고 30살이 안 됐고 하여튼 청약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생애 최초 특공에 미혼 생애 최초 특공의 항목이 신설이 됐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건 신설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생애 최초 특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분양하는 주택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예요. 100개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 주택수의 10%를 의무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10개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라는 그 기준치가 있어요. 130% 이하가 거의 보통 저소득 생계 기준이 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 소득 이하로 우선 공급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5개는 여기서 추첨이 이루어져요. 이 5개 중에서 10명이 지원을 했으면 나머지 5명은 대상을 못 받죠? 그럼 그 5명은 일단 떨어졌으니까 나가리예요.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소득 초과되는 사람들을 추첨을 돌려요. 근데 일반 공급은 20%의 배정을 하니까 2명만 뽑아요. 그럼 그 2명을 빼고 또 나가리가 됐죠? 나머지 사람들이. 1번에서 나가리 된 5명. 그 다음에 2번에서 나가리 된 8명. 이 2개 합치면 13명이잖아요? 그 13명하고 저 같은 미혼 생초로 추첨을 넣은 사람들이 한 10명이라고 하면 23명을 30% 추첨제로 돌려요. 3명을 뽑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생애 최초가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급보다 되기 쉽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라서 넣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공공 생애 최초의 경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만 가능해요. 공공 분양은 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청약통장에 돈이 많고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2천만 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헐. 예를 들어서 세종 청약특공 같은 느낌? 생애지초니까 10%더 이거 아니었어요? 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내가 한 건 아까 그거는 청약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대출은 이 대출 요건에 무주택 실수요자, 서민 실수요자의 요건에 해당해서 그 6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대출이 60%가 나와요. 60%고 예. 이율이요. 4.6이었나? 원리금? 원금? No. 이자만? 이자만인데 이자 후불제. 이자 후불제. 잔금 낼 때 이자를 한 번에 냅니다. 일단 1회차를 실행했을 때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3년치를 내겠죠? 그리고 3년 뒤에 그러니까 완공이니까 10%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3년치를 내겠고 그다음 중도금 또 한 6개월 뒤에 한다고 하면 또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그때는 6천만 원 아니야? 합쳐서? 아니지 여기 이미 3년치가 밑에 깔려있잖아. 그 위에 쌓고 쌓는 거구나. 3천만 원의 이자, 3천만 원의 이자, 3천만 원의 이자 이런 식으로. 야, 그래서 최종 마지막 6개월은 6천만 원의 이자가 6개월어치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6개월? 그게 개월. 거의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실행하니까. 그러면 얘도 6개월. 3년,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2년 반, 2회차가 6개월 뒤에 2년, 또 6개월 1년 뒤에 반. 1년 반. 이렇게 해서 1년. 2회차가 6회인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지. 나 바본가 봐. 지금 당장은 이자가 없어요. 그럼 언제 내 이자를? 한 잔금 낼 때 다 엎어서 내는 거예요. 중도금은 이자를 안 내요. 그래서 내가 청약을 한다고 한 거예요. 중도금은 이자가 안 낸다? 그러니까 이자를 후불제잖아 나 같은 경우는. 후불제가 아닌 경우는 이자를 내지. 매달. 이자 후불제가 아닌 경우는 매달 아니, 이자를 내야 그러면 해.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너 뭐 이자 월 100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뭔데? 그 100만 원은 내가 이제 모아놔야 되는 돈인 거지. 왜냐면 잔금을 낼 때 내기 위해서 이자를 후불제를. 후불제를 한 번에 내야 되니까. 월 100만 원씩은 모아놔야 그 이자를 메꿀 수 있으니까. 잔금 아까 30%가 잔금인데 원래는 투기과열 40% 대출인데 실거주 뭐 무주택 실수요자는 또 60%? No. 그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중도금. 그 60%면 중도금 대출이에요. 대출을 따로 봐야 돼. 근데 이제 잔금 대출의 경우는 40%가 나오는데 그 40%가 지금 시점에 분양가의 40%가 아니라 최종 거래가의 40%이기 때문에 KB 시세의 40%이기 때문에 3년 뒤에 내가 입주할 때는 얘가 돈이 올라있을 거란 말이죠. 주변 시세가 만약에 1억이 올랐어요. 그럼 1억이 오른 4억 기준의 40%예요. 46. 그럼 1억 6천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럼 그걸로 중도금 60%를 다 커버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면 사실 대출로 그냥 쭉 끌고 가는 거고 중도금을 다 커버칠 수 없는 금액이면 나머지는 이제 제가 잔압해야죠. 너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 청약을 해도 잔금 치르기 전까지 한 40%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풀로 받고 잔금을 마련을 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30%를. 근데 저는 중도금 이자가 너무 세기 때문에 중도금 10% 정도는 잔압을 할까 싶고 잔금은 잔금 대출 나오는 거 봐서 모자라면 이제 언니한테 언니론이라는 의미로 언니론. 좀 빌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야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실거주를 안 할 것 같으면 전세를 돌릴 거면 전세금으로 그 잔금을 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의 등기는 어떤 상태야? 그 중도금 대출 받았고 잔금 대출을 받았어. 등기가 없지. 아니 최종적으로 이제 3년 뒤에 준공이 났으면 그 등기는 깨끗한 상태의 등기야? 아니면 그 잔금 대출이 뭐가 거기에 기입이 되는 거야? No. 내가 등기를 칠 때는 어쨌든 내 명의로 돌리는 거잖아. 명의를 돌리려고 하면 중도금 대출을 갚아야 명의를 돌릴 수 있어.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잔금을 마저 내고 명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택담보대출이 껴있는 거야. 중도금을 다 상환하니까. 3억에 40%니까 얼마나 했지? 342 원래 1억 2천 나오는데 1억 2천이 주담대로 잡혀있는 형태 요렇게 등기가 마련이 되겠네. 맨 처음에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상환이 안 된 상태 아니지? 그대로 엎어서 상환을 한다고 하면 엎어서 상환한다 하면 이 등기에는 그 융자를 낀 상태로 그치. 살게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잔금 대출의 이율도 아직 미확정? 그치. 그게 몇 년 정도 언제쯤 가야지 잔금 대출이 되는 건데? 입주할 때 3년 뒤에. 입주 직전. 네.
근데 아까 그 40%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하는 거고 아까 이것도 똑같이 잔금 대출을 할 때 무주택 실거주자한테는 잔금 대출이 옛날에는 60%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50%긴 한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50%도 어쨌든 그 현 시세에 반영한 50%이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충분히 커버치고도 남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존버해보는 거죠. 좋아요. 많이 어렵지만 도움이 되는 얘기였어. 이제 그만해도 돼? 힘들어. 이제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청약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양하고 이 전체적인 틀은 아는데 내 주변에 수요자가 없으니까 내 주변에 신혼부부도 없고 내 주변에 아기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하기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나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집이 없던 부동산 계약을 안 해봤어도 다 알고 있어. 알 수밖에 없어.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주워 듣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 더 있다. 뭐야? 저와 같은 미혼 생초는 59타임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왜? 몰라. 혼자 살 거면 작은 거 사래. 아니 사서 좀 다 같이 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청약할 때 부모님이나 누군가 가족이 껴있어야 돼요. 결혼하고 사든가 혼자 살 거면 59평이네. 59타임. 59형 이하만 청약이 가능해요. 59 이하가 있어? 여긴 있더라고요. 39도 있고 49도 있고 59도 있고. 여기 특이해요. 항상 볼 때 그냥 도면만 이거 동호수 층수만 보고 뭐가 로얄층 로얄동 이런 식으로만 판단을 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본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왜냐? 제가 개업을 코로나 시국에 개업을 해가지고 모델하우스 출입조차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친구가 있으니까 동반 1인까지 허용해서 둘이 놀러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빨리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한 12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거의 2시간 정도는 걸린 상태였어요. 아까 그 옵션 같은 거 설명할 때에도 나름 재밌긴 했었는데 거기 옵션들에 뭐 중문, 에어컨, 방충망, 음식물 처리기, 뭐 붙박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옵션들을 다 넣기에도 애매한 게 3년 뒤에 준공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뭐 유행이나 뭐 이런 게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옵션들을 무조건 다 넣기에도 좀 애매한 아무튼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도 얘기하면서 들어보니 지금 또 다른 옆 나라 저쪽에서는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러니까 가격들도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이 분양권자들이 한 번에 모일 기회가 이번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잔금 대출인데 그때는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각자 은행을 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이 중도금 대출이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도금 저거 끝나기 전까지 옵션에 대한 요런 장사? 요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한쪽장? 판촉장? 뭐 오늘 뭔가 특별하게 정보를 정리해서 저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온 거라서 끝입니다. 내가 근데 이 영상 하기 전에 오늘 차에서 찍은 영상 그게 먼저 갈 것 같은데 그 영상 마무리를 못 했거든요? 마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끝! 우리가 몇 년 친구일까? 10년이요. 12년 정도 친구긴 하는데 뭐 3년 정도 우리가 친구 관계를 안전하게 잘 유지를 하는 이상 아마 이제 그 다음 집들이를 하지 않을까. 12년 친구가 3년 안에 절교하진 않겠죠? 12년 친구가 3년 안에 절교하면 이 영상은 내려주나요? 봐서요. 그 절교 난이도에 따라서 얘 진짜 영원히 끝 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은 좀 의견이 불일치했지만 영원한 마음속에 친구 한다면 냅둬야지. 그렇잖아. 우리 막 뭐 싸우던 근데 굳이 싸우는 일은 없어. 아니 너랑 나랑은 옛날에는 너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괴팍했어? 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언어 습관이 쏘는 언어 습관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에 상처받고 기분이 나빠서 말을 안 하거나 했던 적은 좀 있었는데 그냥 너의 성향인 걸 알고 너도 많이 무뎌졌기 때문에 얘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되는 느낌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나도 아마 이게 그 쏘는 성격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무뎌졌지. 너의 단점조차도 그냥 너라서
좋은 거야. 네가 뭐 가다가 넘어지든 뭐 음식을 쏟든 턱으로 빵꾸를 내든 아 원래 이런 애니까 그 모습조차도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해하는 그게 폭이 넓어진 거지. 고마워. 나도 뭐가? 그냥 어 놀아서. 야, 나 너무 힘들었어. 말하는 거? 무슨 근데 말하는 게 힘들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끼리 막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왜냐면 유튜브를 하는 친구가 아니어서 약간은 어색하지만 경직적으로. 왜냐면 옛날에 나 발표 연습했을 때 기억나지? 학교에서? 아니 이거 뭐지? 회사에서 발표한다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PPT. 그때도 똑같았어. 내 생각을 말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버려서 하고 있다고. 이게 문제는 내가 한 번 강의 준비를 한 거를 계속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욕심이 나는 거. 이 내용 빠뜨렸어. 이 내용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사람들 의견 들으면 한두 번은 계속 수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힘든 것 같아. 지난번에 1회 오프라인 수업을 잘 했어. 똑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아쉬워. 온라인도 이번 주에 드디어 한 번 하는데 너무 이게 많이 몰려서 내가 커버가 안 돼. 거기에 내가 사무실 확장까지 생각을 하니까 골머리가 아프지. 직원을 원래 2명을 더 고용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선 안 되니까 사무실 만약에 거기를 내가 계약금을 넣는다면 그때 사람 뽑아서 가르치면서 이전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임대인이 임대를 안 내놓으신다고. 근데 그것도 몰라. 시간 좀 지나면은 거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의 인연이 진짜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따 내가 사무실을 구하면서 나도 이거 계획을 정말 많이 했고 세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고 모든 시스템을 다 이미 갖춰는 놨지만 아쉽지만서도 아쉽지 않은 게 계약하기 전에 뭔가 이게 삐그덕거리는 게 있으면 그 이후에서도 항상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안 된다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하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도 그게 자꾸 생각이 들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집 한 서너 번 하면 진짜 많이 하는 편인 걸 수도 있잖아. 일반적인 사람이라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신중하고 신중해. 물론 나도 많이 아쉬워.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고 우리 직원들도 조금 심란해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내가 빠져있으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해. 그래야 내 일상이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거 비하인드입니다. 끌게요. 안녕. 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꽃 구경 가야 돼요. 시간이 늦었어.